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새신랑입니다. 다들 인생에서 한 번씩 꼭 거쳐가야 되는 게 바로 결혼이잖아요. 저는 남들과는 다른 정말 특별한 결혼식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제가 아내를 알게 된 건 아내의 언니, 즉 제 처형 덕분인데요. 처형은 저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어요. 사실 처형이 된 도연이와 저는 한때 매일 붙어 다녀서 주변에서 사귀냐고 소문이 날 정도로 친했었죠. 그러다 도연이가 일진 친구와 크게 다투는 일이 생겼고 덩달아 친구들과도 사이가 금세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너 입 함부로 놀리고 다니지 마. 재수없으니까. 저기 미쳤나? 야, 너 말 다 했어? 이거 진짜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네 일도 아닌데 네가 왜 신경 쓰고 난리야? 그럼 죄 없는 친구 괴롭히는 게 정상인 거냐? 내가 애를 때리기로 했어. 뭘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없는 말 지어내서 소문내고 다녀놓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너는 진짜 상종할 가치가 없다. 너네도 얘네랑 같이 다닐 거냐? 그래. 그럼 그렇게 하던지 말던지.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일진이라고 하죠. 같이 지내던 친구들 중에 소위 말하는 일진 짓을 하고 다니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애는 죄 없는 애들 괴롭히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고 그 당시 도연이는 항상 그 친구를 마음에 안 들어 있었어요. 일진 친구는 이번에도 헛소문을 내면서 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고 결국 참다 도연이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성격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던 도연이는 일진 친구에게 당당히 맞서 싸웠고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의 편에 서고 말았죠. 그렇게 도연이를 따라 일진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속으로만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일진 친구는 저희 아빠 상사의 아들이라 밉보이면 절대 안 되는 사이였거든요. 그렇게 멀리 지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계속 못 만나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소식을 알 길은 없었죠. 아빠의 응원 속에 의대를 입학했고 6년 동안 공부만 했었네요.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덧 의대를 졸업할 때가 되었죠. 운 좋게 성적이 좋아 인턴 후 성형외과 레지던트가 되었고 전공의 과정을 마치자마자 규모가 큰 성형외과에서 펠로우를 지낼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낯익은 여자의 얼굴이 보이길래 자세히 보니 도연이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다가가 인사를 했더니 시술하러 온 건 아니고 상담만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봤는데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편했어요. 바로 어제 만났던 사람인 것처럼 농담도 하고 근황 얘기도 했죠. 너 최도연 아니야? 땡땡고등학교 최도연 맞지? 헐, 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그동안 잘 지냈고? 당연하지. 근데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너 설마 성형하러 왔어? 딱히 고칠 데는 없어 보이는데? 너 괜히 손댔다고 후회하지 마라. 당장 하려고 온 건 아니고 상담만 받으러 온 거야. 상담만. 성형으로 돈 버는 놈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쩌냐? 저희는 졸업한 지도 오래고 이제 성인이니 예전에 있었던 일은 묻어두고 아무렇지 않게 대화했어요. 굳이 그날 얘기 꺼내면서 우리 이 일은 없던 일로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 암묵적으로 묻어두기로 하고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다들 그렇듯 30살이 훌쩍 넘어가니 친구와 할 이야기가 재테크나 투자 이런 쪽으로밖에 없었죠. 요즘 무슨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주식은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투자 쪽으로 말하다가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버는 애들은 진짜 뭘까? 어디서 정보를 배우는 거지? 나도 부동산 투자 해보고 싶은데. 야, 부동산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 혹시 부동산 계약권 있냐? 만약에 있으면 하지 마라. 그거 지금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부동산 계약하지 말라는 도연이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당시에 제가 진짜로 분양권 계약을 코앞에 앞두고 있었거든요. 야, 어떻게 알았어? 안 그래도 분양권 계약 앞두고 있는 게 하나 있었거든. 어떻게 알긴. 요즘 하도 주변에서 주택 청약이다 뭐다 떠들어대길래 그냥 물어본 거지. 하여튼 너 그거 지금 하지 마. 느낌이 안 좋아.
지금 말고 1년 뒤에 계약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도연이의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말을 듣기로 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합원이랑 건설업체랑 건설비용 협의가 안 돼서 조합원 분양은 중단되고 공사 시작도 못했다더라고요. 여자의 촉이 무섭다더니 도연이의 말 안 듣고 혹시 계약이라도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도연이한테 연락해서 덕분에 돈 잃을 뻔했다고 제가 밥 한 번 사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최도연 너 뭐야? 진짜 대박이다. 네 말대로 계약 안 하길 잘했더라. 그거 지금 건설비용 협의 안 돼서 분양 중단되고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대. 잘했네. 내 말 귓등으로 듣고 계약하면 어쩌나 했는데. 너 어디야? 집이면 나와. 내가 맛있는 거 쏠게. 먹고 싶은 거 뭐든 말하고 다 사줄 테니까. 저는 그날 도연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어쩜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도연이는 그대로더라고요. 그때처럼 편하게 속마음 이야기하고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는 친구 사이로 돌아갔죠. 이후로 종종 만나면서 도연이에게 연애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니까 여자의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여자친구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길래 같은 여자로서 의견을 물으려고 종종 불러냈어요. 여자친구가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 따라 계속 나를 피하는 느낌이야. 데이트 잡으려고 해도 뭔 놈의 일이 그렇게 많은지. 야, 딱 보면 모르겠냐? 다른 남자 생겼겠지. 그 남자 만나야 돼서 너랑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야, 내 여자친구 그런 사람 아니거든? 괜한 사람 바람둥이로 몰아가지 마. 여자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는데.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아우, 여기 치킨 맛있다. 단골 손님 해야겠는데? 어떻게 아는 건지 여자친구가 바람을 필 때마다 도연이는 이상하리만큼 잘 맞추더라고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맞춰서 돗자리라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네 말이 맞았어. 전 여자친구 남자 있었더라. 아휴. 그래, 내가 뭐라 그랬냐? 남자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알아냈대? 너도 뭔가를 봤으니까 바람 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야. 여자친구 화장실 간 사이에 전화 왔는데 여봉봉이라고 저장되어 있더라. 받아봤더니 웬 남자가 받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뭐. 여봉봉, 아직도 그런 애칭 쓰는 사람들이 있냐? 하긴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말이야, 너는 매번 내 여자친구가 바람피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야, 너랑 대화하는 거나 너한테 하는 행동이 어떤지만 들어도 바람 피우는 거 단번에 알 수 있겠던데 그냥 네가 눈치가 없어서 모르는 거야. 아, 그런가? 근데 나는 왜 항상 이런 식일까? 나는 정말 잘해주는데 뭐 때문에 여자친구들이 바람을 피는 거지? 왠 줄 알아? 그건 네가 호구라서 그런 거야. 눈치는 더럽게 없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거라고. 어차피 바람 펴도 네가 호구라 모를 테니까. 연애란 정말 어렵다. 나도 이제 그런 사람 말고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어. 야, 내가 우리 동생 소개시켜줄까? 내 동생 진짜 괜찮아. 나랑 완전 반대야. 나는 좀 털털하고 그렇잖아. 우리 동생은 완전 여리여리해. 나 때문에 편견 갖고 보지 마라. 아, 됐어. 친구 동생을 어떻게 만나? 그냥 만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만나긴 뭘 어떻게 만나. 하여튼 너는 이래서 문제야. 사내 놈이. 저는 처음에 친구의 동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만나기가 그렇더라고요.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선뜻 소개를 받겠다는 말을 못했어요. 앞으로도 동생 소개해준다고 하면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그 뒤로 도연이가 저랑 만날 때마다 지금의 아내를 데리고 나와서 인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동생 최서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훈입니다.
언니가 잡은 약속인데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가자고 해서 오긴 했는데 눈치 없이 나온 건 아닌가 싶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너네 뭐냐? 진짜 어색해. 정말 가증스러워서 온몸에 소름이 다 끼친다. 강지훈, 최서영, 너네 평소처럼 행동해, 평소처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가증스럽대. 조용히 하고 뭐 먹을지나 정해. 지금의 처형이 되어버린 도연이는 진심으로 저와 자신의 동생을 엮어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여동생을 계속 데리고 나오고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렇게 몇 번 만나면서 덕분에 아내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강남 성형외과 의사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이쁜 여자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식사 자리는 참석하는 편인데 다들 제 직업만 좋아했지 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진심으로 저를 바라봐 주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월급, 집안 이런 것만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착하고 꾸밈 없고 돈을 바라지 않는 여자였죠. 이런 여자는 처음이라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생각에 저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아내는 이렇게 빨리 결혼 이야기가 나올지 몰랐는지 많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이번 연도 지나기 전에 결혼하자. 응? 결혼? 우리 만난 지 이제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왜? 자기는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천천히 결혼하는 게 더 낫지 않아? 6개월은 많이 이른 거 아니야? 결혼하면서 알아가도 되지 않아? 연애 오래 한 커플도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게 결혼이야. 나는 연애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 그리고 난 자기 놓치면 영영 후회할 것 같아. 아내는 제 말에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대신 결혼 전에 무조건 같이 살아보자고 하길래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은 후에 아내 말대로 먼저 신혼집을 꾸렸어요. 저희는 같이 살면서 서로가 더 좋아졌고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다며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라고 했어요. 3개월 정도 살다가 결혼식 날짜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부터 저희는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하필이면 저희 병원에 갑자기 예약 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 근무 시간을 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할 수 없이 장모님과 아내가 저 대신해서 모든 준비를 해주었어요. 미안해. 단체로 날이라도 잡았는지 갑자기 예약이 많이 들어와서 시간을 뺄 수가 없네.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한가한 것보다 바쁜 게 낫지. 결혼 준비는 엄마가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는 걱정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해. 진짜 미안해. 장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줘. 알겠지? 알겠어요. 진짜 여기 걱정은 하지 마. 괜히 딴 데 신경 썼다가 수술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오빠는 병원 생각만 해요. 신랑 없이 혼자 준비하면 서운할 만도 한데 아내는 전혀 서운한 내색 없이 오히려 제 걱정을 했어요. 정말 아내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는지 놀랍고 소개시켜준 도연이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도연이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바빠 보였거든요. 그래도 동생 결혼식이라고 바쁜 시간 쪽에서 틈틈이 저희 결혼 준비를 도와줬어요. 결혼 준비를 마치고 아내가 대뜸 부산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 전에 신부 친구들끼리 모여서 브라이덜 샤워라는 걸 한다면서 말이에요. 오빠, 이제 결혼 준비도 어느 정도 다 끝났고 나 친구들이랑 부산에 놀러 갔다 와도 돼? 부산? 갑자기 부산은 왜? 사실 요즘 2년 동안 여행도 제대로 못 갔는데 이번에 결혼 기념으로 친구들이랑 가까운 부산이라도 가고 싶어서. 친구가 브라이덜 샤워 해야 된다면서 부산 해변가 앞에 멋진 호텔을 예약해줬거든. 아, 브라이덜 샤워? 그래, 그렇게 해. 이번에 결혼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스트레스도 풀고 와.
저는 결혼 준비를 아내 혼자 하게 만든 게 미안해서 흔쾌히 여행을 허락했어요. 아내는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이쁜 옷도 사고 갔다 올 유명한 음식점도 이미 알아봤다면서 들떠있더군요. 들뜬 아내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챙겨주지 못한 게 더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캐리어에 가득 짐을 싣고는 해맑게 웃으면서 부산으로 떠났어요. 저는 아내가 잘 노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일 없는지 걱정되기도 해서 일하는 틈틈이 전화를 해봤는데 서운하게도 연락을 주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열심히 노느라 못 받은 건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뒤에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드디어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아무 일 없어. 잘 있으니까 전화하지 마. 아내는 굉장히 차갑고도 딱딱한 말투로 잘 있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더라고요. 처음 듣는 목소리에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끊긴 전화기만 계속 쳐다봤어요. 그렇게 아내가 돌아오면 물어보려고 그 뒤로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온 아내는 제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소처럼 나긋나긋해졌더라고요. 뭐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대로 돌아왔다니? 뭐가 원래대로 돌아와? 자기 부산에 있을 때 내가 전화했었잖아. 그때 목소리 되게 안 좋았어. 친구랑 싸웠었어? 무슨 일 있었길래 나한테 그랬던 거야? 아닌데? 나 친구랑 안 싸웠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잘 놀다 왔는데 내가 언제 자기랑 통화했었지? 술 먹고 전화했나?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아내에게 그날 일을 물어봤는데 아내는 저와 통화했다는 것 자체를 기억 못하는 듯했어요. 기억도 못하는 사람 붙잡고 물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술 먹고 취해서 그랬던 걸 수도 있어서 더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서울 토박이인데 한날은 데이트하면서 갑자기 부산 사투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오빠야, 뭐 시킬라고? 난 요거트 먹고 싶은데 오빠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킬 거가?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너 사투리가 뭐? 왜 말을 하다 마는데? 일단 내는 주문하고 올 테니까 오빠야는 여기 있어. 부산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구사해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최근에 부산에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으니 거기서 사투리를 배워왔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어요. 보통 서울 사람들이 다른 지방 사투리 배워오면 마치 자기가 그 지역 사람이 된 양 신나서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단순하게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죠. 사투리는 그렇다 치고 아내는 장난기가 진짜 없는 여자였는데 최근 들어 평소와 다르게 장난도 많이 치고 가끔은 어린아이같이 굴기도 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사람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라 크게 신경 쓰진 않았는데 제일 이상한 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기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장난도 잘 치고. 장난? 내가 오빠한테 장난을 쳤나? 언제? 너 기억 안 나? 내 어깨 툭툭 치더니 내가 돌아보면 손가락으로 볼을 찌르질 않나. 혼자서 농담하고 재밌다고 깔깔 웃으면서 박수치고 그랬었잖아. 내가 그랬다고? 진짜? 그랬는데? 기억이 아예 안 나?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요즘 자주 깜빡깜빡해. 신경 쓰지 마.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내는 제 물음에 자신이 요즘 들어 계속 깜빡한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니 대화 주제를 바꾸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캐물으면 아내도 화가 날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준비할 게 많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저러나 싶었죠. 아내는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와 결혼식장 그리고 스튜디오까지 혼자 도맡아서 예약을 했어요.
혼자서 이 많은 것을 다 했으니 스트레스 받을 만했죠. 결혼식까지 2주 정도 남았을 때 청첩장이 전부 만들어졌고 아내는 지인들을 만나 청첩장을 나눠주고 다녔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둔 시점에 아내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지더니 안색도 안 좋고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몸살 증세를 앓더라고요. 저는 병원을 가자고 했는데도 아내는 고집을 부리며 병원에 가질 않았어요. 진통제를 먹고 한숨 자면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버텼어요. 아내가 저 대신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아내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세영아, 우리 결혼 말이야. 며칠만 미룰까? 너 낳고 나면 그때 결혼식 올리자, 응? 아니야, 뭐하러 그래.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나는 괜찮아. 그냥 원래 날짜대로 하자. 나는 네가 걱정돼서 그러지. 괜찮아. 괜히 나 때문에 일 번거롭게 만들지 마. 날짜 미루면 식작이며 드레스며 예약 변경할 게 한둘이 아니잖아. 저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고 결혼식을 예정대로 치렀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지인들을 만나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가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도 친구들이 한 명도 보러 오지 않더라고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아내 상태를 살피고 대기실 밖으로 나가봤어요. 아내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기실 앞에 있었는데 들어가진 않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더라고요. 쟤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결혼하네? 내 말이 심지어 남편 될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라더라. 그것도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나도 의사랑 결혼한다길래 신기해서 보러 왔다니까. 보통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축하한다고 잘 살라고 덕담을 할 텐데 저렇게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 게 정말 의아했어요. 표정을 보니 아내와 친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재미난 구경이라도 온 듯해 보였죠. 저는 얼핏 들리는 대화 내용에 얼굴을 찡그리며 그들을 쳐다봤어요. 뒤에 있던 장모님을 발견하게 됐는데 장모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어머, 너 주은이 아니니? 살을 왜 이렇게 많이 뺐어? 못 알아볼 뻔했잖니. 아유, 어머니도 참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많이 빠졌어. 길거리에 마주쳤으면 못 알아보고 지나쳤을 거야. 아, 그래요? 그런데 서영이는 어디 있어요? 신부 대기실에 있죠? 제가 서영이 얼굴을 아직 못 봐가지고. 아, 맞다, 다윤아. 너희 어머니께서 김치 보내셨더라. 맛있게 잘 먹고 있다고 전해줘. 역시 다윤이 어머니 솜씨는 보통이 아니셔. 나도 가서 배우고 싶다니까. 안 그래도 오늘 서영이 결혼식 간다니까 어머님께 김치만 어떤지 물어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맛있게 잘 드시고 계시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곧 식 시작해서 잠시 서영이 보러. 아유, 내 정신 좀 봐. 내가 너네 어머님 드리려고 홍삼 세트 사뒀었는데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네. 장모님은 평소 아내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붙잡고 계셨어요. 아내 친구들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장모님이 계속 말씀을 거시는 통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망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장모님은 아내 친구들을 보내줄 마음이 없는지 친구들이 아내에게 가보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말을 거셨어요. 결국 그러다 결혼식이 시작됐고 친구들은 끝끝내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결혼식이 시작되고 먼저 입장을 해 줄에서 앞에 서 있었고 곧이어 아내가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 입장하더라고요. 아내는 걸어오다가 제 쪽을 쳐다봤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서영아, 서영아, 정신 좀 차려봐. 내 목소리 들려? 오빠, 나 너무 갑갑해. 가까이 가서 아내를 살피는데 아내가 동공이 풀려있고 다행히 숨은 쉬는데 답답한 듯 가슴을 움켜잡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식장문이 열리더니 빨간 옷을 입은 무당이 등장하는 거예요. 장구를 치며 무어라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흔히 드라마에 등장하던 굿하는 장면과 흡사했어요. 무당이 아내에게 다가오자 쓰러져 있던 아내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무당을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소름 끼치는 모습에 무슨 일인가 싶었고
하객들도 갑자기 벌어진 일에 수군거리기 바빴어요. 무당은 제 아내를 보더니 대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남의 몸에 기생하고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더냐? 이빨 빠진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신발이 다시 돌아왔나 봐. 꺼지라는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당장 썩 꺼지래도! 아내는 몸을 일으켜 아이처럼 웃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도망치려는 생각인지 아내를 잡고 있던 제 팔을 깨물었어요. 결혼식은 난리가 났고 수군거리던 하객들도 신기한 듯 이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자네, 서영이 놓치면 안 돼. 꽉 붙들고 있어. 저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장모님은 발버둥 치는 아내를 꽉 잡으라고 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아내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아내는 마치 좀비가 된 것처럼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무당한 그런 아내 앞에 서서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드라마에서나 이런 장면 숱하게 봤지 실제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고 일단 이 일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태 파악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당이 춤을 2번 정도 추더니 아내가 픽하고 다시 쓰러지더라고요. 서영아 눈 좀 떠봐. 강서방, 내가 미안하네. 아내가 쓰러지자 장모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길래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장모님이 무당을 불렀더라고요. 저 무당 내가 부른 거야. 사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신기가 있었어. 한마디로 무당 집안인 거지. 서영이 할머니가 무당이었거든. 최근에 우리 서영이가 다른 사람처럼 굴지 않던가. 네, 그랬긴 한데 혹시 그게 신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이 없진 않지. 다른 사람처럼 굴었던 건 서영이 몸에 잡기가 들어서서 그런 거야. 내가 바닷가 근처는 가지도 말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괜히 부산 갔다가 잡기나 붙어오고 잡기는 내쫓았어. 이제 내림굿 받고 무당이 되어야 몸이 안 아플 게야. 알고 보니 최근 아내가 이유도 없이 아프다는 소식에 장모님은 신병이 내렸다는 걸 눈치채신 거예요. 그래서 무당에게 부탁을 해서 아내 몸에 들어선 잡기를 쫓아내신 거고요. 아내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동안 무당 집안인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예비 처형인 도연이가 평소에 신기 있는 사람처럼 예언하거나 남에 대해 잘 맞추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무당 집안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무당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굿까지 하고 내려갔습니다. 주례사는 생략한 뒤 간단히 반지만 교환해 급하게 결혼식을 끝냈어요. 그렇게 아내는 결혼식장에서 내림굿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인사를 드리러 본가에 방문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몸져 누워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식 충격으로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우신 것 같았어요. 아이고, 무당이 웬 말이야. 우리 기독교 집안에 무당이 웬 말이냐고. 하필 골라와도 저런 애를 골라와서는. 에휴. 무당이면 뭐 어때서 그래요? 무당이면 뭐 어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결혼식장에서 제 꼬라지 못 봤어. 사탄이야, 사탄. 사람 보고 사탄이라니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됐다. 제 편 들 거면 나가. 나는 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해야지 원. 보다시피 저희는 기독교 집안인데 가족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어요. 결혼식장에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사탄이라며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어머니 친구들한테 이런 모습 보인 것도 엄청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혹시라도 아내한테 시집살이라도 시킬까봐 일부러 시댁과 최대한 멀리 신혼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어머니와 만나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내는 그 이후로 아프지도 않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게 다니고 있어요. 현재 아내는 장모님이 잘 아는 무당을 통해 무교 지식을 공부하고 있고
장모님과 함께 여러 산을 왔다 갔다 하며 기도를 드리러 다니느라 바쁩니다. 결혼식장에 왔었던 같은 병원 동료 의사가 결혼식 이후로 계속 제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나중에 아내가 질려서 바람 피고 싶어도 아내 때문에 바람은 꿈도 못 꾸겠다고 하면서요. 야, 너는 결혼 생활 질려서 바람 피고 싶어도 재수 씨가 있어서 바람은 절대 못 피겠다. 누구랑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야. 야, 내가 바람 왜 피냐? 우리 와이프 무당이라 주위 사람들한테 눈총 받아서 그렇지 됨되면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 착하고 내조도 잘해. 와이프 무당 아니라도 바람 필 생각이 없어 임마. 저는 사주팔자나 무당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아내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앞으로 몸이 약한 아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응원하고 지켜보려고 해요. 제 사연을 아내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서영아, 너가 무당이든 아니든 내 아내라는 건 변함없어. 내가 늘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 시선이 안 좋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 항상 지금처럼 힘들 땐 서로에게 기대며 남은 인생 같이 늙어가자.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시댁이랑 연을 끊고 자유로운 며느리가 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혼 가정 혹은 재혼 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 맞으면 일찍 이혼하고 맞는 사람 찾아 재혼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저희 사회는 아직 이혼과 재혼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는 저희 가족이 재혼 가정이에요. 하지만 새어머니를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 어린 나이에 친부모님께서 이혼하고 이후에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새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친부모님이라고 믿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이 되자 솔직하게 말해주셨어요. 차라리 숨기는 것보단 알고 지내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하셨나 봐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도 제 어머니는 지금 키워주신 어머니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승현아, 엄마 아빠가 그동안 승현이한테 말 못했던 게 있어. 이제 우리 딸도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알 건 알아야겠지? 왜? 뭔데? 나한테 무슨 말을 못했는데? 승현이는 이혼이 무슨 뜻인지 알아? 알지.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게 이혼 아니야? 그래, 맞아. 이혼을 알면 재혼도 알겠네. 사실 엄마 아빠는 재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승현이 엄마는 승현이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는 거지. 엄마가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고? 그럼 낳아준 엄마는 어디 갔는데? 낳아준 엄마는 도망갔어. 아주 나쁜 사람이야. 아빠 돈을 들고 다른 남자랑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친엄마 찾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알겠지? 알겠어요. 나는 우리 버리고 도망간 엄마보다 지금 엄마가 훨씬 좋아. 아버지께서 한참을 고민하다 제게 사실대로 말해주셨을 때 친구들과 똑같이 평범한 환경에서 큰 게 아니라는 사실만이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친엄마가 아니라는 배신감에 지금의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너무 좋은데 혹시라도 저를 버릴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저를 잘 챙겨주셨고 친딸처럼 키우셨거든요. 어머니가 계모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제게도 아버지에게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크면서 어느샌가 저는 친어머니를 증오하고 있었죠.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아버지 통장을 들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런 사람의 피가 제 몸에 흐르고 있다는 자체가 어머니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비록 본인이 직접 저를 배아파 낳지는 않으셨지만 진심 어린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저를 낳았어야 했다고 친엄마가 아니라서 미안하다며 습관처럼 말씀하시곤 했어요. 승연아, 엄마가 너를 보면 항상 미안해. 내가 너를 낳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재혼한 친구 있는데 걔는 새엄마한테 맨날 맞고 다닌대. 근데 엄마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나는 엄마가 새엄마인 줄도 몰랐어. 그건 승연이 너가 착해서 혼낼 일이 없어서 그런 거고. 내가 승연이 친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 누가 뭐래도 내 엄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엄마 한 명뿐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알겠지? 나는 한 번도 엄마를 새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초등학생 때 저 말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새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면서부터 오직 저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시거든요. 혹시나 동생을 낳으면 제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동생도 낳지 않으셨어요. 엄마, 동생 낳고 싶지? 동생 낳아도 돼. 나는 괜찮아. 엄마 맨날 백화점 오면 애기 신발 보고 있잖아. 나는 동생 좋아. 진짜야. 아니야. 이 나이에 무슨 애야. 그리고 애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는 아빠 닮아서 그런가 착해서 안 힘들었지만 엄마는 어릴 때 진짜 천방지축이었거든. 나 같은 애 낳으면 내가 피곤해서 안 돼.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어머니께서는 동생을 낳으면 저보다는 직접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더 아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러신 것 같았어요. 저를 무척이나 아꼈던 어머니는 결국 동생을 가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을 가지지 않겠다며 수술로 피임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으세요. 어릴 때는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막대하기 어려워서 그랬나 싶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 제게 사랑만 줘도 모자라서 그러셨던 거예요. 저는 사춘기를 조금 심하게 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저를 사랑으로 감싸셨어요. 나는 엄마가 이러는 게 싫다고. 내가 잘못했으면 차라리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던가. 엄마가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너무 못나서 그런 거야. 내가 엄마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래? 엄마는 나를 친딸로 생각하긴 했어? 내가 친딸이었어도 화 안 내고 이렇게 엄마 잘못이라고 했을 거냐고. 난 한순간도 너를 내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직접 낳지만 않았지.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야. 제가 핏대까지 세우면서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순간에도 화는커녕 저를 안아주시며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시던 분이세요. 솔직히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절대 어머니처럼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자식도 말썽 부리며 화나는데 남의 자식이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는 사춘기 시절 어머니가 제게 보인 행동들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 줄곧 제게 있어서 1순위는 어머니였어요. 누군가 저희 어머니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제가 대신 달려들고 화를 낼 정도였죠. 그리고 그게 제 친할머니라고 해도 말이에요.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며느리가 아무리 착하고 잘해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구박을 하시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여느 시어머니와 똑같이 착하기만 한 어머니를 구박하려 했어요. 얘 애미야, 이리 와봐라. 너는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반찬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 나보고 지금 이딴 걸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할머니, 우리 집은 원래 싱겁게 먹어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집 법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연아, 왜 그래? 가만히 있어. 할머니 화 더 돋구지 말고, 응? 애미 네가 나 없는 동안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애교 넘치던 우리 강아지가 할머니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냐? 할머니 매번 이러시는 거 지겹지도 않으세요? 우리 엄마니까 할머니 투정 다 받아주고 있는 거지. 할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나 진짜 다음부터 할머니 집 놀러 안 갈 거예요.
어머니를 못살게 굴었던 할머니도 유일한 손녀였던 제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했어요. 제가 참다가 화 한번 내주니 그 뒤로는 제 귀에 들어갈까 싶어서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혼쭐을 내주고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가 커서 성인이 되고 결혼할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혼 가정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상견례 때 이혼 가정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상견례 전 어머니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하셨지만요. 그래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 만약 사돈께서 나중에 알았을 때 더 큰일 나면 어떡해. 이혼하라고 하면 에이, 그렇게 이혼을 싫어하는데 아들한테도 이혼하라고 할까? 그럼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면 에이, 걱정하지 마. 우리만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내가 친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데 지들이 뭐라고 할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냥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에이, 괜찮다니까 그러네. 엄마, 걱정하지 마. 제가 상견례에서 굳이 재혼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연애 시절에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재혼 가정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 재혼 부부셔. 지금 엄마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지금 엄마를 늘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그랬구나. 세 사람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재혼 부부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특히 어머니랑 당신이 친모녀가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아. 만약 내가 오빠랑 결혼하게 되면 오빠 부모님께 미리 말해야 할까? 지금 이렇게 잘 지내는데 굳이 재혼 가정이라는 걸 말할 필요는 없지. 말하지 마. 너가 말하기 전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우리 엄마 옛날 분이라 말하면 좀 그래. 남편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이혼 가정인 것을 말하지 않고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의 남동생이 남편보다 먼저 결혼해서 저보다 1년 먼저 시집 온 동서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동서보다 저를 더 좋아하셨어요. 대놓고 차별하셨죠. 그러니 동서의 질투 어린 시선을 꿋꿋이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동서가 기분 나쁘지 않게 옆에서 동서를 챙기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동서 눈에는 아니 꼽게 들렸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아닌 동서가 저의 비밀을 알아버리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어머님께서 동서한테 반찬을 쥐어주며 저희 집에 좀 가져다 주라고 부탁했었나 봐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것도 제 친엄마와의 통화를요. 친엄마라는 사람이 돈이 떨어졌는지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계속 연락을 피하자 저한테까지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승현아, 엄마한테 왜 이렇게 차가워? 우리 딸 결혼했다며? 어떻게 엄마를 안 부를 수가 있어? 식장에 엄마 부르지 그랬어. 제 결혼식에 그쪽을 왜 불러요? 그쪽이라니 너무 서운하다 얘. 네 아빠 계속 내 전화 피하더라. 내가 얼마나 많이 전화했는데 한 번을 안 받니? 저희 아버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가정 있으신 분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요. 아빠 통장 들고 도망갈 땐 얹히고 왜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너 낳아줬는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너 안 낳았으면 너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지도 못했어. 네 엄마는 나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그쪽이 왜 제 엄마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 엄마는 우리 아빠 옆자리 지키고 있는 어머니 한 분이세요. 그러니 다시는 이딴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퇴근길에 걸어가면서 통화하느라 주변에 누가 서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토록 증오하던 친엄마랑 통화를 하고 나니 속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늘을 보고 멍 때리는데 뒤에서 불쑥 동서가 나타나더라고요.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깜짝이야. 동서, 언제 왔어?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요.
어머님께서 반찬 가져다 주라고 해서 왔죠. 반찬 주러 가는 것 말곤 갈 일 없잖아요. 근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방금 통화 내용 무슨 말이에요? 친엄마 어쩌고 하시던데?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반찬 주러 왔다고? 이거 이리 줘. 내가 가지고 들어갈게. 매번 이렇게 가져다 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다음에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대접할게. 동서가 통화 내용에 대해 묻길래 살짝 불안한 마음에 별거 아니라고 얼버무렸어요. 더 있다간 자세하게 물어볼까봐 건네준 반찬통을 급하게 뺏어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집에 들어와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연락 도줘야 된 친엄마가 친딸한테 돈 필요하다며 연락 온 것도 너무 화나는데 그 대화를 옆에서 동서가 들어버렸다는 것도 속상했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어요. 친엄마에 대한 증오심과 배신감에 잠도 못 이루고 있었는데 역시나 동서는 동서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주시는 이유는 저희 집안이 돈이 많아서였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까지 남편보다 더 좋았으니 시어머니는 혼자 기가 죽어서는 혹시라도 제 비위를 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잘해주셨어요. 반면 동서는 평범한 집안에서 적당히 월급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시집가면서 확 바뀌어버린 시어머니의 태도에 동서는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은 항상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이렇게 저희 집에 반찬 배달을 오는 것만 봐도 어떤지 잘 아시겠죠? 하지만 저도 동서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그만큼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약점 하나를 제대로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동서는 결국 시어머니한테 모든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를 확실히 끌어내리고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이쁨 받으려고 한 짓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할 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부터 어쩐지 불안하다 했는데 역시나 사실을 따져 물으려 전화한 거였어요. 네, 어머님. 이 시간에 전화를 다 주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둘째한테 들었다. 너 이혼 가정이라며? 그게 사실이니? 아, 들으셨구나. 맞아요. 저희 아버지 제가 2살 때 이혼하시고 지금 살고 있으신 분은 제가 4살 때 재혼하신 분이세요. 바깥 사돈은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됐는지 물어봐도 되니? 친엄마께서 아빠 몰래 바람을 피우셨고 아빠 통장을 들고 바람난 남자랑 도망가셨어요. 그래?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고 엄마도 제가 애기였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분이라 친엄마랑 다름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랬구나. 알겠다. 주말이라 간만에 쉬는 걸 텐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구나. 차라리 숨기는 것보다 이왕 제대로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숨김없이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숨기려고 숨긴 게 아니라 저한텐 어머니는 단 한 분밖에 없는데 혹시나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제 집안 들먹이면서 곤란하게 할까봐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언젠가 들키게 되면 다 말할 생각이었죠. 생각보다 시어머니께서 아무 반응이 없이 그랬냐면서 알겠다고만 하시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별말 없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남의 가정사를 떠벌리고 다니는 동서가 미웠습니다. 만나서 한 소리 하려다가 괜히 싸움 날 것 같아서 나이도 더 많고 손위인 제가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동서가 또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동서는 되도 않는 이유로 저를 까내리더군요. 제 외사촌 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저희 동네 아파트로 신혼집을 구했었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외사촌 동생이 저희 동네로 이사 온 걸 잊고 있었는데 우연히 집 앞에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승훈아, 네가 여기는 웬일이야? 웬일이냐니? 나 저 아파트 살잖아. 아, 맞다. 너 신혼집 여기로 구했었지?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 이모는 잘 지내시지? 너는 갈수록 이모 닮아가네. 너 머리 길면 누가 너고 누가 이모인지 구분이 안 되겠어. 나 요즘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 그래서
나 머리 기르려다가 다시 잘랐잖아. 저는 간만에 만난 외사촌 동생이 반가워서 잠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에이, 사촌 동생인데 설마 오해하겠어 했는데 혼자서 오해를 단단히 했는지 휴대폰을 들고 서 있던 저희 둘을 몰래 찍어간 겁니다. 그때는 몰랐죠. 동서가 근처에서 저희 둘을 보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터뜨렸는지 아세요? 시댁 식구 다 모이는 명절날에 터뜨려버린 겁니다. 어찌나 기고만장하게 웃음을 짓던지 실수를 가장해서 연기하는 모습이 참 뻔뻔하더군요. 동서가 시모한테 옷 사준다는 핑계로 자신이 몇 개 받은 거 있다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을 넘기면서 실수인 척 저와 사촌 동생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누구야? 이 여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첫째 아니냐? 옆에 남자인 것 같은데 첫째가 지금 누구랑 있는 거야? 아, 이거 안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형님께서 다른 남자랑 엄청 다정하게 계시더라고요. 첫째, 너 그동안 다른 남자랑 뒤에서 이런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니? 피는 못 속인다고 하자 있는 집안이 어디 가겠어? 네 친엄마처럼 너도 우리 아들 돈 들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어머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 남자 제 외사촌 동생이에요. 동서랑 어머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상황 아니라고요. 아이고, 사촌인 척 거짓말하면 내가 속아줄 줄 알았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지 그래. 어머니, 저 남자 승현이 외사촌 맞아요. 저번에 결혼식에도 왔었잖아요. 바보 같은 놈. 지 마누라 바람났는데 끝까지 마누라 감싸고 있는 것 봐라. 아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어? 내가 결혼식에 왔던 사람도 기억 못하겠어? 아니 어머니, 오해할 걸 오해하세요. 감싸려고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승현이 외사촌이라고요. 괜한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어. 바람핀 마누라 감싸는 바보 같은 놈아. 저도 아니라고 했고 남편도 나서서 아니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진짜 바람이라도 폈으면 좋겠는지 계속 제가 바람을 폈다고 난리셨어요. 그 와중에 동서는 시어머니 뒤에서 살짝 웃다가 콧노래를 부르며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았지만 어린애 이겨먹어봤자 뭐 좋은 게 있냐는 생각에 애써 화를 눌렀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을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처럼 저는 동서를 더러워서 피해버렸어요. 하지만 하늘은 저의 편이었나 봐요. 굳이 나서서 복수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손을 안 대고도 코르 품격이 되어버린 거 있죠. 그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로 향수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듣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조향사를 꿈꿨을 만큼 향수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비록 조향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 삼아 공방에 돈을 내고 제가 좋아하는 향들로 향수도 직접 만들고 그랬었어요. 제가 또 친화력이 좋은 편이라 공방 사장님과도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였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저 왔어요. 여기 커피. 이 근처에 꽃집이 생겼더라고요. 공방에 두면 이쁠 것 같아서 몇 숭이 사와봤어요. 이거 여기다 올려둘게요. 매번 고마워요. 먹을 거 사다 주시고 이렇게 이쁜 꽃도 사와 주시고. 에이, 뭘요. 근데 여기 벽면에 원래 사진이 붙어 있었나? 아니요. 이번에 가구 위치 바꾸면서 이 부분만 비어 보이길래 포토존으로 꾸며봤어요. 공방 오시는 분들 한 장씩 찍으시고 여기에 걸어두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면 다 추억이잖아요. 너무 이쁜 추억이네요. 나도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클래스 들으면 사진 찍고 가야겠다. 근데 이 사진은 우리 동서인 것 같은데? 사장님이 이 사람이랑 어떻게 알아요? 누구요? 아, 지효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승현 씨 지효 알아요? 어머, 이런 우연이. 네, 너무 잘 알죠. 저희 동서예요. 와, 진짜 세상이 참 좁아요.
그쵸? 사진을 구경하다가 공방 사장님이랑 둘이서 다정하게 찍었길래 물어봤더니 진짜 동서였고 알고 보니 공방 사장님이 동서와 고등학교 친구였더라고요. 저나 사장님이나 세상 좁다며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냐고 신기했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동서 친구인 걸 알고 나니 혹시라도 제가 했던 말이 동서 귀에 잘못 들어갈까봐 더 입조심하려고 가족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날은 사장님께서 머뭇거리더니 제게 동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승현 씨,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승현 씨한테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왜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세요? 저도 진짜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지호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증거 없이 말하는 건 모함밖에 안 되니까 그동안 말 못했거든요. 어제 제가 지호가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거 보고 사진 몇 장 찍어놨어요. 여기요. 에이, 설마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동서 친척은 아니고요? 확실해요. 친척한테 자기야라고 하진 않잖아요. 혹시나 몰라서 영상도 찍어놨는걸요? 아니, 진짜 동서 맞네요? 사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사진들이랑 영상 저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사장님께 받은 동서의 불륜 증거들을 인화해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날 동서의 폭로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본체만취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앞에 다가가 제가 뽑아놓은 사진을 바닥에 확 뿌렸습니다. 탁자 위에 떨어진 사진을 곁눈질로 힐끔 보더니 어머님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신 건지 사진을 전부 줍고는 저한테 이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어머님, 그렇게 저한테 하자 있는 집안이라고 뭐라 하시더니 조만간에 서방님한테 하자가 생기겠어요. 이걸 어째요? 뭐야, 이거 둘째 맞아? 둘째 맞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면 직접 동서한테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동서에게 전화했고 동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댁으로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갑자기 불호령이 떨어지자 깜짝 놀란 동서는 전화를 끊고 몇 분도 안 돼서 시댁에 들어왔죠.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는 시댁이 살얼음 판인데도 서 있는 저를 보고 비웃고는 시어머니 옆에 딱 앉더라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왜 부르셨냐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시어머니는 웃는 동서 얼굴에 제가 줬던 사진을 획 던져버렸어요.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 얼굴에 뭘 이렇게 던지세요? 아, 따가워. 내가 뭘 던졌는지는 네가 직접 봐라. 아니, 어머님, 이 사진 뭐예요? 어디서 나셨어요? 어머님, 이거 오해예요. 이 사람 제 사촌 오빠예요. 동서는 사촌 오빠랑 되게 친한가 보다. 서로 자기야라고 부를 정도로 말이야. 제 예상대로 동서가 사진을 보자마자 발뺌부터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믿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사진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휴대폰을 들어서 사장님께 받은 영상을 틀었어요. 영상 속에서 낯간지러운 동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동서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어요. 어머님,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저건 실수였어요, 실수. 사람이 살면서 실수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남편이 요즘 출장이 잦아서 외로워서 그랬어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실수 좋아하네.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오늘부로 너는 내 며느리 아니다. 알겠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라. 저 절대 못 나가요. 죽을 때까지 어머니 며느리로 살 거예요. 제발요. 너 내 말 안 들려? 안 나가? 오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동서는 납작 엎드려서 한 번만 봐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시어머니는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동서가 나가질 않으니 시어머니께서는 휴대전화를 들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사부인 접니다. 사부인께서 지금 저희 집으로 오셔서 댁 따님 좀 데리고 가셔야겠네요. 네? 저희 딸을 갑자기 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제가 참 사돈한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요. 사돈, 둘째가 우리 아들을 두고 겁도 없이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그런데 뻔뻔하게 자기 사촌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쪽 따님이 저희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라고 버티고 있으니까 당장 데리고 가세요. 네? 지효가 바람을 폈다고요? 아니, 제가 지금 바로 남편이랑 그쪽으로 갈게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동서는 계속 울고 있었고 20분 정도 지났을 때 동서 부모님이 시댁에 도착하셨어요. 동서 어머니께서는 동서가 다른 남자와 있는 사진을 보더니 동서 때문에 제 명에 못 살겠다면서 동서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시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자신의 부모님 손에 이끌려 시댁에서 나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입구 쪽을 보며 한숨을 한번 쉬시더니 이내 뒤돌아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제게 하자 있는 집안이라고 비아냥거리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첫째야,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내가 정말 못난 시엠이었어. 앞으로 나한테 며느리는 너밖에 없어. 이제 어머님 아플 때 챙겨줄 며느리가 저밖에 없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희 가족 무시해도 저는 며느리 도리로 용돈 계속 보내드렸었는데 저 정말 실망했어요.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저희 아빠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도 아닌데 이혼이 뭐가 그렇게 흠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한테 하자 있는 피가 흐른다고 하셨죠? 네, 저 하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머님한테는 효도 안 하려고요. 아이고, 내가 너무 경솔했다. 둘째 말만 믿고 섣불리 얘기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단다. 이번 한 번만 봐주지 않겠니?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본체만체 하시던 분이 반성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반성하지 마세요. 하자 있는 둘째 아들이나 평생 옆에 끼고 사세요. 저를 본체만체 할 땐 언제고 앞으로 며느리는 저뿐이라면서 무릎까지 꿇고 매달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나이 들면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들들이 보살펴줄 리가 없고 그나마 하나 남은 며느리라도 붙잡을 심산이었겠죠. 예전에 시어머님 몸 안 좋아서 3일 정도 입원했을 때가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과 서방님 둘 다 병문안 한 번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시엄마 늙어서 요양 가면 퍽이나 보살피겠어요. 그나마 제가 필요할 때마다 용돈도 드리고 한 번씩 병원도 같이 데려가 주니까 제가 발길을 끊어버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꽤 곤란하실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속내를 눈치채고 나니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보내던 용돈 다 끊어버리겠다고 선포하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와의 연만 끊고 남편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제 얘기 듣더니 잘했다고, 자기 어머니지만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 잘못된 거라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용돈도 보내지 않았고 시댁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있네요. 명절 같은 가족 행사에도 시댁엔 남편만 보내고 남편이 시댁에 나오면 그때같이 친정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명절에는 시댁에 안 가면 서운할 만도 한데 제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된다고 말한 남편한테 너무 고맙네요. 아마 앞으로도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을 욕하고 저를 욕한 시어머니가 뭐가 이쁘다고 가겠어요. 지금처럼 남편만 챙기면서 살아가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글을 처음 써와서 두서없이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들었을 땐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